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척하면 초기호는 우리 소장님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성을 숨지게 했던 최윤정, 그 나쁜 악마 같은 최윤정이 재판을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 했습니다. 25일 날. 최윤정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니까 기절만 시키려 했을 뿐 뭐 죽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만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거나 이 사람이 불쑥불쑥 내뱉는 말을 보면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최윤정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5일이죠. 사실 근데 이 최윤정이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자신의 포지션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진압력 장애. 그러니까 약간 그 진압력 장애요? 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어딜 가도 내가 어디 있지 이런 식 약간의 방향에 대한? 예. 근데 방향이기도 하고 시간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망상 장애라고 하는 거를 눈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그래서 이제 기소 사실에 대한 뭐 범죄 사실에 대한 걸 검찰이 PPT를 보여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재판부한테 보여주듯이 뭐 딱히 그 약간의 조금 나사 빠진 사람처럼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삐딱하게 앉았고 여기가 어딘지 멍하게 있고 그런 어떤 일종의 장치 같은 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저는 사실 그런 건 전략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전략으로 보시는군요. 예. 자, 최윤정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고 피고인석에 앉았지만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서 방청석을 자기가 자꾸 훑어봤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기소 범죄 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가 뭘 물어보면 짤막짤막하고 아주 확고한 어조로 대답을 했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계속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아주 무심하게 이거 없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든가 국민참여재판 원하냐 그러니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든가 진지함이 떨어지죠. 예. 진지하게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일부러? 왜냐하면 아까 그 송치될 때도 마치 구경 나온 사람처럼 와. 그러니까 자기가 제3자야. 그렇죠. 와, 이거 기자들 많이 왔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녹음되는 거 앞에 보는데 그런 느낌이 온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 되게 웃긴 게 뭐라고 했냐면요.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하니 기절시키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판부가 너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맞냐? 그랬더니 최윤중이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범행 당시에 너클로 그 여자분 피해자분을 몇 차례 가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의식을 이제 안 잃었어요. 끝까지 이제 정신으로 버틴 거겠죠. 그러니까 너 돌머리야? 왜 안 쓰러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검찰한테 얘기를 한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의도 자체가 죽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강간 살인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쟤를 그냥 때리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방식의 범행의 고의성. 사실 살인죄는 고의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의냐 우발적이냐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죠. 약간의 이 머저리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실 재판부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물어본 거죠. 근데 머저리 전략? 그렇죠. 바보 전략이죠. 바보 전략이죠. 네.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사형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나 봐요. 서울구치소에 강호순, 정주영 등 다른 연쇄살인범들을 이제 수용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영철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네. 왜요? 사실 유영철은 대구 쪽에 있어 거의 다른 데 대구 교도소에 있었는데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일단은 저기 사형 집행자 그 설비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국회에서도 아니면 국회 나올 때도 얘기를 했죠. 이런저런 사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유엔에서 몇 차례 결의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대한 사형 제도에 대한 결의에 한국이 계속 그걸 부정적인 걸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여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반응은 주권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이제 사형 집행을 할 것처럼 뉘앙스도 많이 하고
사실 걱정이 되는 건 이겁니다. 만약에 비슷한 신림역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네. 이럴 때 뭐 여론이 좀 안 좋은 방향을 할 때 확 집행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법무부장이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집행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여론이 좋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럴 때 혹은 본인에 대한 탄핵 같은 게 혹시라도 좀 얘기가 되고 그럴 때 확 해버리는 일부러 거죠. 예. 국민들이 지금 사형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함으로 인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수도 있다. 가장 그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거는 그 논점 자체가 네. 사형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난달에 앞서서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4곳의 교정 기관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서울구치소밖에 집행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요? 다른 데는 너무 낡아서. 아, 그래서 대구교도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철거할 것이고 네네네. 다른 데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모으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사실 유영철이나 강홍순 이런 연쇄살인범들이 가장 이제 벌벌 떠는 거죠. 네. 실제로 겉으로는 굉장히 뭐라거나 그 당찬 모습 아니면 깡다고 있는 모습을 지금은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엄청나게 그 두려워하죠. 자, 그럼 유영철 기분이 어떨까요? 겉으로는 아마 뭐 별거 아니지만 아마 끌려올 때 무장 호송관들이 할 정도로 본인이 저항을 많이 한다 봅니다. 대구에서 올 때. 그렇죠. 본인이 알잖아요. 왜냐면 보통 연쇄살인범들이나 이런 사형수들은요. 네. 전국을 돕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2년 넘게 두질 않아요. 말하자면 광주에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돌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에 간다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면 거기밖에 없다는 건 아니까. 지들은 아니까요. 예. 자, 지난 30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걸 안 할 거면은 이 모아둔 사형수들을 다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한꺼번에 서너 명 이상의 사형수를 같이 모아두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위험하죠. 예, 서로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은 안 할 거고 만약에 계속 둔다고 하면은 네. 한다는 생각이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자,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와 김포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장소가 조금 서로 또 달라요. 딸은 무슨 모텔인가에서 죽은 걸로 나오고 또 할머니하고 신우하고 남편은 또 집에서 그렇게 된 걸로 나오고 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과거에는 뭐 동반 자살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새는 이제 가족 살해 후 자살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데 네. 이전에 이런 사례를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두 세대가 결정되는데 네. 지금 그건 3세대입니다. 그러니까 9살 난 아이와 부모와 그의 또 부모. 그러니까 3세대가 관련된 이런 거는 아마 작년부터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40대 여성을 기준으로 남편과 시누이가 있고 그 40대 여성의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0대 여성의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죠. 예, 이제 9살 뭐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생과 이 40대 여성은 채무자를 피해서 모텔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원래 이 송파동의 이 다세대 빌라는 이제 이사를 온 거죠. 말하자면 사업이 망해서 거기로 이제 이사를 온 거고 그 과정에서 이 40대 여성이 죽은 데는 자신이 살던 송파의 아파트. 거기 원래 살던 데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시체가 네. 발견된 겁니다. 네. 근데 그 딸은 아마도 그 어머니가 목을 졸라 죽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송파동 빌라에서 하는 그 시어머니도 둘 중 누군가가 목을 졸라 죽였고 네. 남편하고 시누이는 목을 매달아 본인들이 자살을 했고 이 본인 40대 여성은 이제 딸을- 자기 아파트에서 추락사. 추락사. 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독특하고 새로운 현상이다라는 거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 남편이나 시누이가 어머니를 목졸라 죽이고 각각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초등학생 딸은 모친인 이분이 네. 죽이고
자기도 추락사해서 죽고 뭐 네.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수억 상당의 돈을 갚지 못하니까 사기 네. 혐의로도 고소가 됐던 것 같고요. 조사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조사. 조사 받으러 오라고 경찰에 연락을 예, 했는데 예. 압박을 받았죠. 압박 받으니까 이제 스스로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일가족 등은 송파동 주민센터 찾아가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공과금 장기 체납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고 했다는데 그러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시누이만. 시누이만. 시누이가 그걸 확인했고 남편과 이 여성은 그걸 확인하지 않았고요. 이 시어머니는 본인의 동생한테 이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기랑 같이 죽자.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겠죠. 며느리? 예. 같이 죽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누이는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보증금을 뽑아가지고 동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제 채무가 몰리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쪽에 몰아갖고 되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상황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이 사실은 취약계층은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예. 왜냐면 사망 직전까지 고가의 수입 차량을 몰았고 주민들도 옆에서 얘네들 맨날 놀러 잘 다니더라 예.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스노보드 치고 놀러 가고. 근데 갑자기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서 돈 빌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극단적 선택을 극빈층이 많이 한다고 되게 그 오해를 하시는데 네. 계층이 뚝 떨어졌을 때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계층에서 뚝 떨어졌을 예. 때. 예를 들면 한 뭐 10억, 20억짜리 그 사업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산층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하층으로 떨어졌을 때 그 어떤 그 뭐라고 못 하나요? 견디는 열패감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근데 진짜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해 뭐 74만 원인가? 예. 94만 원인가? 뭐 수도료 4월부터 94만 4천 원 못 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187만 원 못 냈다. 카드 채무금이 97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그 집 사정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끔찍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일가족이 이렇게 또 단체로 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그렇죠. 건데 특히 초등학생 딸을 엄마가 죽겠다는 게 정말 저는 좀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했었잖아요. 근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서초동에 강 씨가 있습니다. 네. 기억나실지 네, 모르겠는데 기억나요. 예. 두 딸을 지손으로 목을 졸라 죽였어요. 그 도망가는 애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했는데. 근데 정작 자기는 자기를 못 질렀어요. 맞아요. 애들은 죽이면서 자기는 네. 못 죽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면담을 해보면 그렇게 뭐라고 하나 남 탓하고 용기가 없어요. 야, 근데 너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네 자식을 이렇게 죽였냐라고 그렇지. 하면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라고 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를 많이 그러네요. 하죠. 예. 그러네요. 자,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우울한 얘기만 자꾸 해드려서 죄송한데 추석 때 서로 또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정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하는 팁도 하나 알려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제일 듣기 싫은 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갈등을 유발할 만한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도록 좀 알려주세요. 명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 탑6 이런 거. 가족 얘기하지 마라. 가족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니네 자식이 뭐, 니네 아파트가 뭐, 절대 집 얘기, 가족 얘기, 그러니까 자녀의 학업 얘기라든가, 학업 얘기? 누가 공부 잘하냐 예, 못하냐? 그런 거, 왜냐면 비교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집 몇 평짜리 사네, 그래서, 얼마짜리 사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절대 숫자로 비교될 수 있는 얘기 절대 하지 마라. 그거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술 한잔 들어가면 바로 주먹 날라온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아, 그거 되게 아주 어려운 확실한 건데. 거. 근데 너무 어렵죠. 그러면 박수 받습니다. 근데 네. 거꾸로는 어떻게 하면 돼? 지갑은 닫고 입만 열죠.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가장 지구대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예가 이런 예입니다. 분명히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예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또 정치적 견해 때문에 그 부모와 자식 사이가 갈라진다고 하거든요. 정치 얘기하지 마야 돼요. 예. 근데 분명히 정책이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자리를 피하시라. 피해라. 예, 예.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일을 물어봤더니 가족과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였답니다. 좀 이번 연휴는 기니까 시간 안배 잘해가지고 본인을 위한 시간도 좀 쓰고 가족을 위한 시간도 좀 쓰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코드 뽑아놓고요. 가스 잠궈놓고 문시건 장치 하시되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가까운 지구대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앞으로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이 끝으로 추석 연휴 동안에 저희가 방송 안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인사해야 됩니다. 너무 아쉬워서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뭐 이재명 대표 영장도 기각되고 새롭게 또 민주당이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날이기도 하니까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시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배 소장님께서 연휴를 앞두고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건강하고 복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해피 추석, 메리 해피 추석. 추석. 예. 네, 한가위만 싶어라. 한가위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 풍성하게 서로 미워하지 말고 그냥 한 발 양보하고 그렇게 삽시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고맙습니다.